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미신타파 뉴스의 이면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청코노. 와, 접니다. 예, 문화비평, 시대비평, 뭐든지 비평 홍코노 경희대 이태광 교수. 네, 반갑습니다. 자, 둘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라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구라구라. 오늘 자, 뭘 좀 문정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왜? 이게 참 이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6개월 취임 기준으로 지지율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그 신문에 다 나온 걸 뭐 또 조사해봐요. 신문에 나온 걸 조사를 해보죠. 네. 직접 해보실 수는 없지. 직접 해본 건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 직접 해보면. 할 수도 없어요. 이미 다 옛날이니까요. 아니 그냥 물타기 한 거 그냥 지나가세요 얼른. 네. 자, 노태우 대통령은 53%였고요. 6개월 됐을 때요. 예. 김영삼 대통령은 83%였습니다. 오, 여기 1등이네. 김대중 대통령은 56%였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29%였고 우와. 이명박 대통령은 24%, 우와. 박근혜 대통령은 59%,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73%입니다. 야, 2위. 역대 2위네. 네, 그러나 어떤 정치 그 기반이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례가 없는 거지요. 김영삼 대통령 83%는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제 지역 감정이나 허위 감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막 이렇게 지역 감정에 근거해서 투표는 하지만 예. 그 지역 감정이 막상 나의 소득이라든가 나의 이익이라든가 나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감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반부에는 확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 워낙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붙어서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73%가 나온 건 있다 그러지만 2000년대 이후로 완전히 어떤 이 우리나라의 그 선거 구도가 계층 구도로 바뀐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이례적인 것이었다. 네. 아.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은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반감, 불만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회 숙청이라고 하는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분노, 반감 이런 것을 정리해 나가는 그렇죠. 그런 그 정책, 초창기 금융실명제. 6개월 동안 네. 아주 놀라운 정책을 많이 실시했고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한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전 대통령. 그러니까 공도 많고 과도 많은데 마지막에 IMF 때문에 네, 그렇죠. 과만 기록이 네. 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네. 해냈죠. 그리고 최초에 이제 민주 정권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지율을 기반으로 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실시할 수 있었고 또 이분이 워낙 또 아마 최민기 원장님이 분석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워낙 또 튀는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결정을 하면은 그냥 참모진도 잘 모르고 그냥 혼자 와가지고 그냥 기자들 앞에서 그냥 발표해버리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또 그 이치 예, 중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특이한 어떤 성격들 때문에 예. 대중의 지지율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들이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정책을 많이 하게 되죠. 가장 낮았던 분이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6개월 때 24%. 그럴 때 이제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그 원령. 저는 이것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확 떨어지게 됐냐면 예. 물론 이명박 지지자들이나 그 당시에 정부 관계자들은 잘 뭐 이해를 못 하시고 계속 시민들의 뭐 이 부안 애동 이런 걸 자꾸 지적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권자든 뭐든 간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거짓말을 했죠. 쇠고기와 관련돼서 예. 수입과 관련돼서 협상을 분명히 이 유리하게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가서 전격적으로 다 수용하고 와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특히 그 뼈, 그렇죠. 그 골수 뭐 등등에 대한 뼈 수입하지 않기로 하고 그다음에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기로 하고 그렇죠. 이걸 갖고 전격적으로 다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거 가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갔었어요. 우리 국민에게 유리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다 내주고 국민들의 간 거 아니에요? 건강권을 생각하겠다. 그러고 갔는데 다 내주고 온 거 아닙니까? 그냥 거짓말을 한 거죠 거기에서. 거기다 하나 더 하면은 사태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건데 광우병 사태가 났을 때 국민들 당신이 무식해서 그런 거야. 내가 광우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면서 그랬어요? 싸우면서
달라지게. 그 당시에 그랬죠. 왜냐하게 되면 소고기 안전에 그걸 생각하면 더 열받는데. 내각전보다 소고기 먹어봐. 소고기 먹어도 우리 안 죽어. 심지어는 소고기 우리가 우리 안 먹는 죽는다는 거 쇼도 가르쳐줄게.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그 광우병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은 그들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결국 광우병으로 인해서 아직 사망자가 있거나 그렇진 않았으니까요. 30년이에요. 발병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를 이해하고 동조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생각을 바꿀 수 있어. 이러니까 국민이 더 화가 났지요. 오호. 국민 헌법 위에 국민 정서법, 네. 국민 감정법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네. 가르치려고 들으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특히 아이 엄마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낮았어요? 29%? 그것도 역시 이제 당시에 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논란이 그때 있었죠. 아하. 기억나실 이광재 겁니다. 네, 그 네. 안희정 지사가 그때 구속됐죠. 그게 좀 결정적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정권의 도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었고 드디어 예. 이제 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우위를 점하게 되는 진보가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진보 정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의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했던 그런 정권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대북 송금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북 송금한 문제를 갖고 수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죠. 양론이 있었지만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네.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가능한데 저는 노무현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대북 송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거죠. 전공법으로 가는 것이었고 어허. 합리화를 해야 된다. 그 깨끗한 어떤 바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만들고 노무현 전 정권의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는 모티프는 제가 볼 때는 투명성이었어요. 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정직한. 그렇죠. 정직성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불법 선거자금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역풍을 맞은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합이 그냥 기가 막혀요. 준비를 좀 많이 해오신 모양인데. 평소에 생각하던 거라서 그렇죠. 그래요? 아니면 이거 제 말뜻은 평상시에 준비를 안 해오셨다. 평소에 의견이 다르지 않을까요? 네. 예. 자, 최명기 원장님. 네. 고공행진 분석. 전 첫 번째는 예. 북한이 도와주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북한 어떤 의미에서 북한이 핵 위기를 갖다 일으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사실은 북한이 이렇게 세게 나오기는 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 세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호.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끔 북한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안보적인 이슈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드도 배치했고 교전 축직도 얘기하고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군이 강화가 되거든요. 대신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오히려 역으로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빠지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북한과 이 시점에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한다네. 대화를 하니까라고 이탈될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북미 간에 먼저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 또 쫓아오면 되니까. 그렇게 되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지지율이 떨어졌었던 이유가 대북 송금을 하면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맞아요. 이탈됐었어요.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예. 새정치연합이 있었을 때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이탈하다가 보니까 대선 주자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5.18을 갖다 확실하게 재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호남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아니라 이제 83%가 나와요. 네. 제가 여론조사 기간을 갖고 있잖아요. 네, 진짜 그 전부 다 당시에 안매장을 했었던 곳을 갖다 지금의 하나하나 전부 다 뒤지고 전부 다 다시 발굴하고 있잖아요. 문화재 팀을 이용해서. 그거 왜 노무현 대통령이 안 하셨을까?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냐 보상이 우선이냐였는데요. 예. 사실 이제 보상 우선으로 갔던 거죠. 그거는 뭐 왜 안 했을까라기보다는요.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그랬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김정숙 여사의 활약이 있어갖고 여성표를 갖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 여성표의 지지를 갖다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성표의 지지가 두 번째. 세 번째네 그게 호남 지지율까지 끌어올리고. 근데 북한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보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북한이 그럼 미국도 도와줬고 무기 많이 팔아먹었어요. 350억 달러. 또 아베도 도와갖고 집권 2기에 들어가게 했어요. 북한이 다 도왔어요. 참 역설적이네요, 그죠?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셋이 앉았고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으로 다 구속돼요? 근데 북한도 사실 지금 정국을 좀 이용하는 게 있죠. 만약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예. 그럼 북한이 저렇게 하기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왜냐 계속 힐러리는 그 미사일 쏴대기가 좀 곤란했죠. 힐러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냉전 체제를 재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만약에 했을 경우는 지금과 다른 상황이 전개됐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안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오직 국내 누구요? 정치에 트럼프는 아. 국내 정치에 관심이 많은 국내 정치예요. 정치를 예. 좀 이렇게 반올림하려고 그렇죠. 지금 쓰는 그리고 지지율은 또 바닥이고. 예. 이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샌드백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북한 김정수 여사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넘어서기도 해. 영부인 인기가 영향을 미쳤을까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예. 긴장했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틀릴까 봐. 아니. 왜냐하면 네. 김정수 여사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보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발로 뛰면서 열심히 일하는 탈권위적인 대통령 영부인이 처음인 거예요. 그랬나요? 네. 물론 뭐 현장에도 지금까지 가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대통령보다 이제 앞서 모습 존재감을 과시했던 분은 이제 유경수 여사 이외에는 없죠. 그러나 네. 유경수 여사도 실질적으로 고무장갑 끼고 수해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던 그분은 그런 거잖아요. 분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수현장에서 우리 집사람도 일 잘하는데. 만약에 도사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고 가정하게 되면 예. 아내분의 덕을 크게 보실 거예요. 전 무슨 자격이 없어요. 예언자의 자세로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송지영이야 이름이. 송지영 부인.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끝이 아니 영부인이니까. 본인이 영부인인데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건 그 뭐 남편을 바꿔야 되나? 이건 뭐 이상한데. 이태강 교수 레이저 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다른 모습을 보였고 예. 요번에 이제 그 차례 설 설이 아니었죠. 추석 때 예. 추석 때 그 감. 차례 그렇죠. 그런 모습도 그렇고 예. 그러고 나서 의외로 그러면서도 옷을 입는다든가 그럴 때도 나름대로 이렇게 너무 튀지 않으면서 품위 있게 옷을 갖다 입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영부인의 권위적인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이 있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도 영부인은 저래야 돼라는 게 굉장히 부유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보수층까지 전부 다 골고루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좋아 보이는 게 소탈한데 음식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거 보면 아마추어인데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평상시에 무척 남편 내조도 잘하면서 아주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네. 것에 반증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굉장히 사람을 갖다 좋아하는 분인 것처럼 전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에 가거나 방문하게 되면은 꼭 뭔가 밥을 얻어먹고 뭔가를 얻어먹고 뭐를 해서 나오게 되지 그냥 내보내는 법은 없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먹으면 김영란법 위반. 네. 해드리는 밥은 드셔도 되지 않나요? 아, 그래요? 잘 네.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뭐 그 제 생각은 이건데요. 예. 물론 이제 그런 그 북한에 대한 입장과 또 영부인 효과, 예, 호남 지지율 뭐 등등도 있지만 호남 지지율이야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진보 쪽에 어떤 표를 다지는 예.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북한하고 이제 김정수 여사 효과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당히 보수표들에 대해서 특히 중도 보수들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망했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표를 던졌던 많은 여성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히 큰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그냥 상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계속 그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0몇 지금 와서야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보다야 떨어지지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당히 높은 50% 지지율이었어요. 높은 거였어요. 네, 지지율이었고 근데 그때도 보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뭘 잘해가지고 50몇 프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 저는 보는데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도 대단히 비슷하다 봅니다. 근데 대안이 없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만한 정치인이 없어요. 아하. 야당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만한 어떤 그런 뛰어난 어떤 정치 역량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그게 분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민주당 포함 또는 뭐 지리멸렬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만한 정치인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 과거 같으면 이런 겁니다. 어떤 대선을 거치고 나면 거기에 같이 나왔던 라이벌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 후보들이 사실은 견제 세력이 되는 거고 그 후보들이 당선된 대통령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라이벌을 했던 그 후보들이 제대로 이 모습을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어요. 뭐 안철수 전 후보도 마찬가지고
뭐 유승민 전 후보도 마찬가지고 좀 뚜렷하게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후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결정적이라 보고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이 지지율은 계속 갈 거다. 새로운 대안이 부상하기 전까지는. 대척점이 없다. 예, 없어요. 이거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예리한 분석인데 오늘 두 분들 그냥 그 분석이 예리한데요. 네. 그러나 또 어떻게 따지게 되면은 지금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그 분들한테 별로 유리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은 한 1, 2년 좀 잠잠하게 있어도 되거든요. 외유도 좀 나갔다 오고. 근데 잠잠하게 있으면 한국 사회 특성상 잊혀져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뭐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존재감이 없잖아요 지금. 뭐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죠. 한 몇 개월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근데 기본 내공이 있으면 또 다시 돌아올 수는 있겠죠. 빵 치면 또 그게 아주 강력한 펀처가 되는데 불안 너무 초조한 거 오히려 아니에요? 내공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초조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외유를 가는 것이 상책이죠. 좀 사라지는 게 상책이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 그 경선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은 더 이렇게 두드러지기가 어려워요. 두드러지게 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두드러지기 위해서는 차별점을 내야 되는데 그 차별점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역공을 받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한마디 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예. 두드러지면 두드러기. 그래서 두드러기였던 거군요. 두드러기가 두드러짐에서 나왔구나. 정상 피부에서. 볼록볼록 나온다 그래서 두드러기. 진짜 처음 알았어요. 아무 말 대잔치. 정치권의 두드러기가 되자. 이 괜찮네요. 정치권의 두드러기를 두드러지려고 그러다 보면 정치권의 두드러기가 되는 거예요. 두드려라 두드러기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내년 지방선거쯤에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면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뭐 정치판이 다시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구를 지금으로서는 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죠. 경기도지사 준비하는 그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저는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인데 그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도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고 두각을 나타낸다면 그분이 정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지율이 흔들리려. 그리고 또 지지율이 꼭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왜 흔들려요? 저는 그러니까 당분간 없을 거라고 봐요. 왜 흔들려 이게? 그러나 지지율이 잘 나가면 좋은 거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두 개의 이슈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에 대한 표현은 제가 이제 바꾸겠습니다. 북한의 어떤 그런 부적절한 입장이 정부의 입장을 갖다 확보를 하기에 훨씬 용이하게 만들어준 점이 있다는 걸로 바꾸고요. 북한이 도와준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 저는 서로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와 이루어진 다음에 한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원조를 한다거나 개성공단을 갖다 다시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지지율 떨어질 거라고요? 네, 그때는 일정 부분은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탈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확 이탈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이탈하게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의 경제 변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락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국민과의 싸움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경제 위기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떨어지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 경제의 변수가 일어나게 된다면 2년 후 3년 뒤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북한에 대해서 도와줄 수 여지가 돼 그러면서 그때는 많은 부분이 보수층이 다시 우리 제대로 된 보수가 있어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낼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남북 경협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자. 블루오션의 개척이다. 이런 의미로 가면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래도 이 교수님. 그렇죠. 그 남북 경협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대로 이제 그 실행이 되고 북한이 전격적인 태도로 나오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경제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정기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지만 됩니다. 북한이 자기 정권의 안정성이 없는 상황에서 문을 개방할 리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게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게 지지율의 상승의 요인이 될까요? 하락의 요인이 될까요? 저는 일단 상승의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상승이 될 거라고 일단은 상승의 요인이 되지만 막상 거기에 있어서 경제 협력이 되면서 뭔가
그게 똑같이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합리적으로는 아무리 경제 협력이 일지언정 비합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거는 원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서 북한을 결국은 다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냐로 갈등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보수층인데 현재 휩쓸리고 있는 한 20% 정도에 해당되는 지지율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른바 이제 그 팬층이 대단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더니 달빛 기사다 이라든지 이 어마어마한 지금 팬층이 만들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팬층이 지지율에 반영되는 차이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사후에는 비슷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그때 화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본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죠. 화날 만한 일들이었지만 예. 계속 화내는 모습을 갖다 많이 보여주다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화내는 모습 자체를 갖다 일종의 품격의 문제로 물고 늘어지면서 비난을 갖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거의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이라든가 감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던 분들이 조금 더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의 피로도를 줬었던 점이 반영이 되는 거고 나중에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후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많은 부분을 갖다 기억하게 되면서는 예. 오히려 사후에는 그분의 업적이라든가 그분의 좋은 점을 기억하게 되면서 지지율이 역상승하게 되는 역주행을 하게 되는 예.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태강 교수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 30%다. 마지막에 이제 5%까지 떨어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절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지지율 몇 %? 저도 한 30% 될 거라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진보 너무 낮게 본 거 아니에요? 아니 콘크리트 지지율이 그렇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 사람들이 예. 한 30%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이제 근데 이 최 원장님 말씀 제가 좀 덧붙이자면 예. 문재인 정부는 사실 이 팬층의 그런 지지도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예.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골고루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뚝심 있는 그런 행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지지율이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이 과거처럼 이렇게 팬층 중심의 그런 그 지지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51.8%가 하한선일까 콘크리트 지지율까 아니면 41.6%가 콘크리트 지지율일까 둘 중에 41.6% 정도 되겠죠. 여기는요. 저도 40% 내외는 41. 아니 정확하게 둘 중에 51.8이냐 41.6이냐. 콘크리트라고 하려고 그러면 낮을수록 더 확률상 유리하죠. 41.6. 제가 두 개를 한 거는요. 5.18 정신의 반영이냐 4.16 참사를 잘 수습한 것의 반영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의미 있는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자, 인천 영흥도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 낚싯배 선장으로 확인됐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오늘 대통령 지지율은요 그간 여론조사 추이를 바탕으로 말씀을 나눈 것이고요. 자세한 조사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합의 좋았어요. 네. 예,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고 있지만 평안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